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치도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메르스부터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그리고 진보정당 통합까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작년 12월 11일 정윤의 십상십하분 때 모시고 6개월 만에 6개월. 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그때는 십상십하문이 거의 국가적 재난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메르스. 그러니까 거의 팟짱에는 대표님은 거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있을 때만 출연해 주시는 대표 정치인으로 저희가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 잘 지냈습니다. 네.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요새 제일 잘 나가. 아유, 뭐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 1등하고. 우리 장윤선의 또 이제 이 팟빵을 따라가기 급급하죠. 팟짱을 따라가기 급급하죠, 뭐. 네. 저희가 이제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현안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시민들이요, 이제 마스크 쓴다고 될까? 뭐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벌써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니, 사망 환자가 4명으로 늘었고 지금 심지어 한 명은 3차 감염자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무능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참여정부 때는 이제 사스가 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또 뭐 세 번째인데 그 이전 정부들은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은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뭐 사스 때는 상당히 잘 막아냈고 또 신종플루 때도 그 정도에서 이제 그치게 만든 데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주효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정부는 왜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공무원일 텐데 그리고 바뀐 거는 지휘자만 바뀐 거거든요. 대통령 총리만 다르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도 사실은 봐야 할 것인데 똑같은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잘 막았는데 왜 지금은 허둥대고 있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대통령 잘못이다. 총리는 어차피 지금 없으니까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또 무관심, 무책임 탓이다. 사실 처음에 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에서 제일 주력을 한 건가 하면 괴담을 잡겠다. 그러니까 메르스를 잡아야 되는데 괴담을 잡겠다고. 그러니까요. 메르스를 잡으면 괴담도 없어지는 거고 또 제대로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게 되면 괴담도 증발해 버리는 건데 그 그림자를 잡으려고 이렇게 허둥대다가 시간 다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은 정부가 메르스 잡기를 원했는데 괴담 유포자만 잡으니까 정말 답답증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보름 만에 처음으로 민관 그 긴급회의를 하셔서 오히려 이것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사람들이 막 그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나고 격리 대상이 뭐 1,000명이 넘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괴담을 잡을 게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어찌 보면은 사실 이게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기회거든요. 이게 불행한 사태지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리더십이 발휘되고 지도자가 이렇게 그 능력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메르스에 관심 별로 없는 것 같다. 관심이 없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메르스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세월호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엉터리 배, 그 선장, 그 청해진 해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험하다고 봤던 거고 사실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보는 위험은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는 메르스가 위험한 게 아니라 유승민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정교조가 위험한 거고 통진당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식하는 고위험군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고위험군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종류가 다르네요. 종류가 다르요. 그러니까 그거 대처하는 정교조 대처하고 유승민 대처 이번에도 사실은 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부분, 국회법 개정한 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거에 골몰하다가 이 메르스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하고 주고 싸우느라고 실제로 이 정말 중대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대통령이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늑장 대응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의 소리를 좀 들으라 했더니 트위터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전화해도 안 받고 기자들이 뭐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도 정보 공개는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방금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문영표 장관이 방금 이 가장 많은 이제 환자가 발생한 곳은 평택성모병원이다. 그리고 5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이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이걸 방문했던 가족들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 방문한 사람들은 신고해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저한테 칼이 있다면 이 사람 목부터 자르겠습니다. 이 목 잘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얘기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까지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병이 퍼뜨리지도록 기다렸다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게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병을 더 키우고 병을 더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추궁을 명키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계속 정보 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제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밤 10시 반에 서울시청 출입 기자들이 뭐 저녁 먹다가 술 마시다가 다 뛰어와가지고 기자회견 막느라고 다들 고생을 밤새 했는데요. 서울시가 성급했다 문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할 처지가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 의사의 어떤 진술과 서울시장의 발표 사이에 구체적인 뭐 몇 가지 사실에 좀 다름이 드러나고도 있습니다.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오죽했으면은 이 국가가 안 움직이니까 서울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또 해당 부서가 안 움직이니까 사실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어저께 그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발병한 그 병원, 그다음에 지금 격리돼 있는 곳 이런 걸 갖다가 일종의 집단지성으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보건의료노조는 이 실무자들입니다. 바로 이 가장 병원의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갖다가 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판단에는 이런 걸 공개해 가지고 해당 병원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우려 속에서 몇 개 일정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 피해와 이걸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걱정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막는 그 효과를 대비해 볼 때 비례해 볼 때 공개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아니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정부는 무엇 때문에 자꾸 비밀에 붙인다고 보세요?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공무원이나 과거 공무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그때와 지금의 대응이 다른가? 저는 지휘자의 문제다. 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보름 동안 이렇게 안 나타나고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지 않는 속에서 그러니까 괴담이나 막아가지고 청와대 심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보살피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과제로 이렇게 생각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거는 최고 지휘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본적으로 국내 감염병 관리 대책도 너무 허술하다. 실제 이게 과거에는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만 이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창궐하면 전부 나서서 막는데 우리는 의료 선진국이라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진단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정부가 관심이 있는 것이 해외에서 성형 환자들, 성형 수술 환자들 갖다가 대거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과 호텔을 겸하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신설을 허가해가지고 거기서 돈이나 벌자라는 거. 그러니까 영리 수단으로서의 의료에만 관심을 기울인 탓 아니냐. 우리가 진주의료원 폐쇄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낮았고 투자도 낮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격리시설도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사실 이게 대거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격리할 장소도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와서 병원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에 관련된 관심 그리고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태부족한 속에서 영리화 의료 민영화를 포함한 그런 영리 추구에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빈구멍이 났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결코 선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적 상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니 이럴 때 진주의료원 같은 게 제대로 있었다면 왜 문제가 됐겠냐. 이럴 때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고 공공의료시설을 짓는 건데 있던 병원마저 없애니 도대체 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감염 센터 감염 예방 센터 트위터 들어가 보니까 트위터 폐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리고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이런 이제 정부 기구들도 오히려 그런 이제 귀찮은 걸 피하는 식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제가 폐업 예정이냐 폐업 수순에 들어갔느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대로 된 정부였다면 공공의료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전염병, 감염병이 막 창궐할 때 누구보다도 공세적으로 막았을 텐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자가 진단 내려서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으로까지 지금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새요 카톡방이 막 불이 나요 밤새.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학교 가도 되는 거냐, 학원 보내도 되는 거냐, 내일 올 거냐 안 올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횡행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과거에 보면 사스가 발병했을 때도 국내에 환자가 나타나기 전에 해외에서 그것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것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걸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모범적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환자가 이렇게 그 중동 지역을 방문해 메르스라는 것이 메르스의 M자가 미들리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명에 중동이라고 딱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게 무슨 사우디가 아니라 바레인에서 왔다는 그 이유로다가 환자가 발생한 것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고 발생한 데에도 한다는 게 괴담. 그다음에 조치를 내린 게 낙타고기 먹지 마라. 낙타와 접촉하면 안 된다.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정말 정부 대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낙타고기 먹지 마라. 낙타를 혹시 보게 되더라도 만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오히려 인터넷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낙타고기 대접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중남미에서 고열과 복통에 시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하던데요. 자, 이 메르스 문제는 계속되겠죠? 어떻게 될 걸로 좀 전망하세요? 이번 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연기 서열 구조조차 이게 변이종인지 아닌지도 판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주말에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잠복 기간 등을 다 감안하면 3차 감염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다음 주 주말이 되어야 이 사태가 더
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가라앉을 것인지가 판별이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네.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진두지휘하는 이끌어야 될 대통령 네. 국무총리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이 또 14일 날 미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집에 좀 불타고 있는데 지금 어디 동네 마실 나간다는 건데 좀 대통령부터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순방 계획을 연기하고 네. 이거 참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 민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전 세계가 한국을 걱정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미국 가면은 그게 제정신이냐 이거죠. 네. 미국에서 그분을 받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할 일이 뭡니까? 미국 가가지고 국제전화로다가 한국 이 메르스 이 대형 사태를 갖다 지휘할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월화수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그 국내 현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지금 막 전염병이 국가적으로 창궐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확산돼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방미한다. 이거는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홍콩에서 지금 그 한국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국에 관광도 가지 말고 의료계하고도 접촉하지 말고. 네. 전 세계에 이러다가 우리가 왕따 국가가 될 것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어서 다른 쟁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증인 채택이 되셨어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부터 따져보면 진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이 청문회 증인 요구 왔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자리이죠, 사실은. 그러나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인 것이고 네. 또 제가 삼성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의원직까지 상실했지만 그걸 공개한 것도 무슨 사감이 있거나 네. 사적인 연고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네. 마땅히 이런 걸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공개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또 네. 이렇게 그 의원직 박탈까지 이제 받고 기소도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네. 제대로 된 이제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네. 잘못된 수사를 책임졌던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졌던 사람이 총리가 됐느냐 마느냐 총리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네. 이 삼성 엑스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은 공적으로 규명이 돼야 될 사실이고 네. 따라서 제가 정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이러저러한 처지나 사정을 들어서 네. 피하는 것은 제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도 삼성 특검 취재를 했던 기억이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나는데요.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됐던 게 특이하게도 의원님과 기자 하나, 이상호 MBC 기자가 기소가 됐고 삼성 관련자들은 거의 기소가 되지 않아서 이게 그때 수사 때부터도 문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예,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도둑 잡아라라고 이제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네. 그 이제 지목된 사람을 잡아서 도둑질 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소리 지른 사람에게 왜 야밤중에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나요라고 네. 오히려 그걸 물어서 이렇게 재판에 붙이는 그런 꼴이 사실은 되어버린 거죠. 네. 그 엑스파일이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불법 도청되긴 했지만은 네. 그 내용 중에 끔찍한 여러 가지 이제 대형 비리 사건, 또 불법 정치자금 등 뇌물 수수 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진술이
분명히 이제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 진술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조사 받으실 때도. 예,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 자체가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 이미 그렇습니다.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 내용이 그에 따라서 돈을 뭐 누구에게 얼마 주고 굳이 액수까지 나와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당시에 뭐 공소시효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 내용을 정황을 보면은 정기적으로 돈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돈을 줬다면 공소시효도 이제 뭐 공소시효 무관하게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불러서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다음 해에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과 관련된 이제 양심 선언을 갖다 하면서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임이 또 확인이 사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도둑 잡아라 했는데 도둑은 불러 조사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부실 수사 그리고 부당한 수사를 한 거죠. 그 책임은 관련자들이 다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건 때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 직접 만난 일이 있으신가요? 뭐 그 제가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로는 뭐 여러 번 만났죠. 여러 번 만났지만은 이 수사 결과는 저는 TV를 통해서 사실은 2005년 12월 중순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본인이 이제 이 수사 중간 발표라 해가지고 사실 중간 발표지만 최종 발표였는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독수독가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내세워서 불법 도청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변명을 하면서 도청한 사람들과 또 이 내용을 갖다가 공개한 문제 제기한 이제 저와 또 기자 이렇게만 이제 이거 기소하겠다라고 발표를 사실 한 거죠.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사실상 면죄부가 그 조사를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진 거죠. 심지어는 당시에 현직 법무부 차관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날 오후에 이 법무부 차관이 사임했어요. 그럼 돈을 안 받았다면은 왜 사임했겠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그런 사태인데 그 사람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부터 황교안 그 검사 그 삼성 장학생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의문점을 좀 두고 계세요? 예, 저는 삼성과의 사실 특수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요. 예, 뭐 그 녹취록에 보면은 뭐 주니어 검사들도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 발언한 사람은 자기 동생이 그 당시에 이제 주요 검찰 간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니어 검사들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니어 검사들이라는 용어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확실한 것만 사실은 대표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 수사에 들어가면은 나머지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뭐 검찰의 주요 지금 그 인사들이 대체로 다 이 의혹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니어 검사들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그 내용에 미루어 본다면 관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안에 황교안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까지 제가 뭐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들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좀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쭉 보실 때 이 문제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건 어떤 대목입니까? 그 검찰에서 이렇게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 수임한 사건들을 그중에 뭐 19건인가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전 떳떳하다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떳떳한데 공개하지 않고 의혹을 키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계속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어떤 이제 의혹
추궁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화이트로 수정액으로 다 이렇게 칸까지 넘어가면서 다 이제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해서 19건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지울 거면 그걸 왜 제출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19건이 그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의 핵심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19건의 수입 내용이 혹시 국내 특정 기업이나 재벌들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 그런 있을까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어차피 그 영리 활동인데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이 그럼 자신들이 그렇게 떳떳하게 그런 사건을 수임해서 활동을 했다면은 그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개했을 때 치명적인 어떤 이 또 책임 추궁과 또 다른 어떤 조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 받는 비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난을 감수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 그것 없이 이렇게 제대로 얘기 못하는 사실이 19개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로서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19건의 비밀 황교안의 탑 시크릿 19 뭐 이렇게 언론이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밝힐까요? 그 19건을. 본인은 늘 그래요. 기자들을 이분이 출근할 때 출근 멘트 하시고 중간에 이제 그 점심 오찬하러 갈 때 중간에 이제 점심 멘트를 하는데 늘 항상 일관되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른 멘트는 하지 않는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 매를 한꺼번에 맞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미루는 어떤 태도로 보여지는데 이 의혹을 19개 가진 사람이 19개나 가진 뭐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를 가지고 뭐 왜군을 물리쳤다는데 이거는 거꾸로 무슨 의혹을 19개나 가지고 한 개도 두 개도 아닌 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이 사실은 사실대로 다 밝히고 국무총리로 적격인지 아닌지를 국회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네. 그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단마진이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얘기도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취재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 병적 기록표에 그 단마진 그러니까 확진이 나기 6일 전 그러니까 면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단마진 확진을 받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 판정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이제 그 뭐 병명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 납득이 사실은 또 그 판정이라는 것이 그 판정을 병역 면제를 받을 어떤 질병이 있냐 없냐가 먼저 확인되어야 그 판정도 내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려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례 다 지난 뒤에 이제 사망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거죠. 역시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너무 이해가 쉽게 됐어요. 그 사망 진단서 나오기 전에 장례식이 끝나버린 이런 상황인 건데 저희가 어제 참 재밌는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그 황교안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기획단이. 그런데 병무청이 난리가 났어요. 병무청에서 계속 저희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실무자의 단순 착오였다.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병무청이 난리가 났어요. 황 후보자 측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병무청 관계자가 오히려 계속 전화를 해서 단순 실무자의 착오였으니까 기사 좀 바꿔주시거나 좀 기사를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성한종 전 의원 네. 그 메모가 네. 뭐 큰 화제를 또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나와 있는 8명에 네. 대해서 또 금액까지 많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조사를 아예 안 하고 그것은 성완종 회장의 착오였다. 그래서 그 메모로 전체를 부정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그 쓴 사람의 착오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런 변명으로 통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사회 곳곳에서 메르스 또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도저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현실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황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총리는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재벌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기업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또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다고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황 장관은 어찌 보면은 민주화 시대에 이렇게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인데. 네. 우리 그 헌법 지금 이제 개정된 헌법의 그 전문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사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였던 네. 그런 이 시대적 흐름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편에 늘 서왔던 사람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당에서조차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조차도 뭐 7조 정도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더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과 생각을 가졌고 네. 또 평생 하는 일이 더 그런 일과 연관된 일을 해온 사람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네. 총리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뭐 우리 사회가 분단, 냉전, 독재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안 검사가 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나 그것하고 그런 평생을 공안에 바친 공안통. 네. 지금 우리 총리가 공안통이 필요한 얘기. 국민 때려잡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진두지휘하고 그걸 더 강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라고 정부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 의지를 갖다가 구현해온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 엑스파일처럼 그런 큰 기업들, 거대 권력들의 부정 비리를 갖다가 이렇게 은폐하고 비호하는 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 그 부정부패 일소를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모든 우리 뭐 검사들을 다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검찰 간부들이 최근에 보여준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스폰서 검사니 뭐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검사 출신들이 이 부정부패에 앞장선다고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저는 문제가 많은 내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후보자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깊으시죠. 예,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따르면 저 대표님하고 두 분은 막 그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막 독재타도 외치는데 유인물 죄송합니다 유인물 만들어서 막 독재타도 외칠 때 황은 뭐 앉아서 공부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공부는 저희도 했고요. 저희도 했고 그렇죠. 뭐 당시는 이제 학생회장 이런 게 이제 선출이 아니라 지명이었어요. 그 시절에 왜 그랬냐면 그 유신 시대니까 대통령부터 국민이 안 뽑았잖아. 그렇죠. 대통령을 국민이 안 뽑는데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뽑으면은 대통령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대통령이 뽑는 걸 금지시켰어요. 오, 그게 몇 년도인가요? 제가 다닐 때가 73년, 4년. 1973년. 그때 유신 직후니까. 네. 그걸 금지시켜가지고 그 임명이 됐죠. 그 학도호국단 연대장인가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아니라 학도호국단 연대장이니까 그 군사 정권 하에서 이제 그 군대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학교도. 그래서 그 연대장을 맡았었죠. 우리 같으면은 안 맞죠. 우리는 그때 4월 19일 날 4.19 묘지 참배하고 막 이러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신 반대, 유신 이게 이런 독재는 정권을 갖다가 끌어내려야 된다, 타도해야 된다라는 유임을 쓰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그때부터 좀 차이가 났던 거죠. 일관되게 평생을. 그때 대표님 눈에 비친 황교안 후보자는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반듯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말 잘 듣는 착한 엄친아 이렇게 이미지는 되어 있는데 그 대표님 눈에 비친 그분은 좀 어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그냥 뭐 그렇게 도드라진 학생은 아니었죠. 아니었고 뭐 공부는 다들 열심히 했다는 걸 계속 저는 강조를 하고 다만 이제 좀 뭐 일부 학생들은 사실 저는 그때 뭐 창작가 비평 그때부터 읽었어요. 읽고 뭐 그런 어떤 이제 동아일보 광고 탄압받을 때 막 돈 모아가지고 우리 반 이름으로 이제 동아일보사 갖다 주고 고등학교 때요? 예, 고등학교 때. 와. 그리고 막 CR 소리 같은 거 읽고 함석헌 선생 만나러 다니고 막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함석헌 선생님도 만나셔야 되고 너무 바쁘셨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았죠, 저희들은. 높았는데 또 그런데 관심 없이 그냥 뭐 학교에서 유신 좋은 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뭐 이런 또 다른 학생들이 있었죠. 그런 학생들이었구만요. 뭐 그런 쪽에 좀 속했다고 보여집니다. 별로 특색 없는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엄청난 자리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안 문제는 계속 지적이 좀 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총리가 될 거라고? 공안 총리가 되는 거죠. 뭐. 공안 총리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저는 이 김기춘 비서실장 이 총리를 맡은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이렇게 공개된 철학이라거나 또는 사회 현상과 정책에 대한 입장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총리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전체를 통할해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의 어떤 그런 이번에 예를 들면은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걸 진두지휘할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에다가 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아는 게 이제 그쪽으로 주로 해온 사람의 경우에 이번에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가서 제대로 된 어떤 식견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자기 전공한 부분도 아니고 연금 분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총리도 보면은 그런 전체 이제 국정을 따고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견과 어떤 능력이 쭉 함양이 되어 왔느냐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안 통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건데요. 어느 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후보자의 치명적인 닮은 꼴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느 지점에서 둘이 똑같이 만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리로서 총리는 바로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저는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절대시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라거나 또는 이렇게 기울어짐이 있으면은 그걸 또 바로 잡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 주변에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걸 절대시하는 그런 어떤 교주와 교도의 그런 관계가 문제시되는 게 아니냐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이 권력형 법치 이 법을 갖다가 적용하되 그것이 공정한 어떤 법치보다는 이제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고 비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의 사용이죠. 네. 그런 거죠. 최동욱 사건이라는 일이 다 드러나는 게 네.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네. 이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 그걸 사실은 방조하고 또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일들 이제 그 총리가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국민이 바라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이제 권력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네. 딱 그 시점인데 네. 이번 이제 6월 7월부터는 네. 그 권력 후반기가 그런 이제 일종의 뭐 공안 통치로 갈 게 아니라면은 네. 과연 이제 적격이냐 이런 점에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낙마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사청문 준비위원들을 좀 보면 면면을 좀 살펴보면 야당은 좀 저격수들을 배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여당은 완전히 창과 방패식으로 그 검찰 선후배를 쫙 배치해가지고요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이 구조를 볼 때 어떻게 좀 될 걸로 보세요? 네, 사실은 뭐 지금 특히 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네.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는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있는 것이고 또 저는 뭐 야당의 그 우원식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 은수미 의원 또 우리 정의당의 또 네. 최원석 박원석 의원 등 해서 그 상당히 이제 능력 있고 네. 이렇게 준비 잘 된 분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서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지면에서 거의 사라졌고요.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일 보도를 하고 있지만 대개의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쟁점이 살아서 갈 수 있겠냐 이런 우려와 근심이 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다음 의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 한데 뭉쳤습니다. 9월쯤이면 이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 일은 좀 예정된 일이었고요. 네. 작년부터 정의당은 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네. 그런 진보 세력들이 규합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이렇게 천명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노동당이라거나 노동정치연대 이런 부분과는 벌써 1년 넘게 그 대화를 쭉 나누어 왔고요. 네.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그 결성된 국민 모임 역시도 네.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자가 진보 재결집이라는 그 화두 앞에서 테이블을 갖고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 1차 결과가 어저께 9월경에 네. 새로운 정당으로 결집하는 걸 보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네. 약속하고 선언하는 네네. 자리가 된 건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보 진영이 그 모여가지고 크게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것은 뭐 실리보다도 좀 의무 같은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이 오늘의 어떤 그런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낮아지고 이런 또 당세가 약화되는 과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좀 불필요한 분열. 네. 따로 있지만은 선거 때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예. 활동하는 것도 거의 같고 사이가 나쁘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네. 이런 분열상을 갖다 극복하는 것이 진보 진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그리고 또 이게 함께 하게 될 경우에 함께 한다면은 나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네. 있거든요. 문화계 인사라거나 여러 부분에. 네. 그래서 이걸 규합해서 좀 내부를 정비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좀 진보 정당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또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조정해야 될 어떤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뭐 이 네 세력이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에 모두 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가능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모여야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계속해서 더 이 좀 확대해 나가는 지형을 확대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너무 이 선거에 임박해서 또 가기보다는 올해와 같은 선거 없는 해에 이런 이 재편을 갖다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변화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 사실 진보 세력은 진보이기 때문에 표를 달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 네. 또 국민에게 그 호소력도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력도 미미한데 네. 굳이 여기 내 아까운 표를 줘야 될 이유가 뭔지를 국민들이 좀 분명히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못 해주고 있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네 세력이 모이는 것으로서 다가 아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새 몸집 불리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현실에 잘 안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 왜 이 적지만 이런 진보 세력이 우리 국회 내에서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원내교섭단체라도 이렇게 가져서 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본인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 하는 사람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9월경에 있는 이 사자가 결집하는 새로운 진보정당도 이제까지의 어떤 반복 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 국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또 해낼 계획으로 나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보가 오히려 낡은 진보가로 퇴색이 돼서 국민들한테 별로 주목도 못 받고 신선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보가 욕먹는 이런 상황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뭔가 특별하게 좀 새로움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새판짜기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지리멸렬함을 느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외면하고 떠나고 뭐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하나의 어떤 진보 재결집의 씨앗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녹색당은 왜 함께 안 한 겁니까? 녹색당도 진보정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녹색당이야말로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함께 그 해야 되는 그 세력이 아닌가. 네. 강력하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녹색당에서는 그 함께하기보다는 뭐 독자적으로 당을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이 사자 모여 있는 진보 세력들 정의당을 포함한 어떤 그런 이 진보 정당들이 좀 녹색당으로부터 좀 더 신뢰를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노력을 훨씬 강력하게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보 사당 단체가 좀 더 녹색스러워져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습니다. 공간에 폭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올 초반에 국민 모임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국민 모임 이번에 함께 하기로 결정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정동영 전 장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주목받는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분도 함께 결합을 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좀 편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29 재보선 때 역시 야권이 계속 패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볼라치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좀 너무 분열적 요소도 작용한 거 아니냐, 후보들이 너무 난립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탄생할 대중적 진보정당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의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야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네.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당들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다 받고 있진 않은.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야당답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새누리당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다르다면 그 다른 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건지 야당은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의문시 되는 거고 네.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정체성은 있지만 그 정체성 이외에 다른 의혹들이 예. 여러 가지 뭐 북한에 대한 태도라거나 네. 또는 이제 뭐 잦은 어떤 그 패권 다툼이라거나 네. 이런 등을 통해 가지고 진보정당으로서 올곧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 네. 때문에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를 온전히 다 못 받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는 이제 각각이 서로가 자기 역할에 맞는 새로운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면 4월 29일 날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야당을 지지하지만 난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 야당에게 표를 주러 투표장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네.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 것이지 이게 후보가 난립돼서 졌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후보 난립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협력과 경쟁 속에서 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 정의당과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일상적으로는 정책을 둘러싸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서로 정책적 지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누가 국민을 더 잘 대변하는지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네. 새누리당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괴물, 우리 사회에 네. 그 엄존하는 상황 속에서는 상당 기간 저는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은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거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어떤 구도하에서 협력 관계를 가고 일상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협력적 경쟁 관계를 그 노선을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내년 총선도 그렇고 네. 내후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러한 이제 이 큰 선거에서 네. 이 야권의 어떤 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대 정책이 모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뭐 의석을 늘리기 위한 어떤 묻지마 연대가 네.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이유로 또 이러한 정책적 바탕과 네. 합의를 바탕에 깔고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한다. 네. 서로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판에서 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또 그 연대가 한 명의 당선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연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연대. 예. 이제 그런 어떤 분명한 이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서 연대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야권의 어떤 지지세를 더 늘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협력적 경쟁 관계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제 곧 총선이 닥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대선이 있고 이런 건데 꼭 닥쳐서 후보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뭐 동네별로 뭐 조정하자, 뭐 지역별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또 서로 이 의석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이제 듣기에 충분한데 혹시 뭐 좀 상시적으로요 협력적 그 경쟁 관계 모델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만나서 회의하고 뭐 정책 같은 경우에 토론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 앞두고 전략적 구조를 판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걸 협의하는 그런 틀을 좀 만들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의당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면은 네.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그 이 진보 성향의 그런 정당과 단체들을 규합해서 네. 진보 재편을 갖다가 이루면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좀 먼저 네. 선도적으로 이 내년과 내후년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 10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틀이 필요하고요. 또 네. 그걸 위해서도 새정치연합이 좀 빨리 좀 안정을 되찾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은. 예. 여기도 이제 저 내분 상태가 자꾸 가면은 동네 민폐가 됩니다. 이게. 동네 민폐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정치연합이 너무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텃밭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빠져 있지 말고 네. 빠져 있지만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당을 따로 해야 되느니 뭐 누구는 물러나야 되느니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나라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정권을 탈환할 것인가. 또 대한민국이 이제 내후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87년 체제가 30년이 되는 네. 해입니다. 그 30년 동안에 현재 야권이 집권한 기간은 10년밖에 안 돼요. 민주화 시대 30년에 왜 20년을 갖다가 경찰 방패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집권하고 민주화 세력들이 10년밖에 집권 못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사실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이 체제로 가기 위한 전략 동맹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 그 얘기를 올 하반기부터 해야 된다. 내년 총선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공천 기준 또 공천 지분 가지고 집안 싸움하게 되면 정말 야권은 나는 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큰 정치, 이제 큰 정치를 위한 상호 어떤 협력과 경쟁이 요구되는 시기고 정의당과 같은 당이 오히려 네. 몸이 가볍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덩치만 가지고 지금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적극적으로 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위한 이 틀을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좀 더 활발한 정치가 재밌는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정치부 기자들이요. 요새 너무 정치가 재미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취재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노 대표님처럼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로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진보 안에서 그게 좀 더 발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정말 이 짜증나는 정치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서 다들 이렇게 그 피로도가 야권 지지층의 피로도도 높고 그리고 대단히 비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치적 우울증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삼시세끼는 이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책임을 진다라는 걸 좀 분명히 그 비전과 그리고 또 좀 신뢰를 갖다가 갖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정치 이 비정상 회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치를 정상적인 정치로 바꿔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그 역할을 갖다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